조희연 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는데요. 네. 이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이 된 건지 그것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희연 교육감이 사실 우리나라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세 개의 3대 축이 있는데 본인이 행정부로 있으면서 입법부와 사법권도 행사하려고 했던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결격 사유에 집행유예나 실형의 선고를 받으면 공무원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조희연 교육감이 교사 생활을 하다가 네. 국가공무원법 위반, 또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해서 교직에서 소위 잘리신 분들한테 특별 채용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특별 이상한 채용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채용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문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 것인데 네. 5명에 대해서 채용을 했고요. 이 중에 5명. 1명은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거예요. 예. 이 특별교사 채용 공고를 보면 핵심 지원 자격에 공적 가치 실현이라는 명목이 있는데 서류 전형 30%, 면접 70% 중에 서류 전형 30점 중에 20점이 특채 적합성, 예. 면접 70점 중에 30점이 특채 적합성이라 그래가지고 총 100점 만점에 50점이 특채 적합성이라고 했고요. 이분들이 써낸 자기소개서 부분을 보니까 내가 무슨 뭐 어디 진보 언론사에다가 후원을 했다. 내가 뭐 참여연대든 어디든 진보 성향 단체에 후원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자기소개를 써가지고 합격을 했고 이게 아이들하고 가르치는 것이 뭐와 연관이 있냐라고 감사원이 파보다 보니까 알고 보니 이 특채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청 임용을 담당했던 과장, 뭐 국장, 부교육감 이런 분들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조희연 교육감한테 이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대했고 예. 조희연 교육감이 그래서 정부 법무공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내부에서 법률적으로 이제 이견이 있을 때 그 법률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정부 법무공단에다가 법률 자문을 요청했는데 정부 법무공단에서 자문을 거부했어요. 예. 이거 너네가 면피하려고 우리 자문 요청하는 거 아니냐. 야 이거 불법이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예.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이 결재하고 우겨가지고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그 직권을 남용해서 이러한 채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가지고요.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기각, 상고심에서 기각이 돼서 지금 최종 확정이 됐고요. 제가 서두에 이분이 이제 행정부에 있으면서 입법부, 사법부를 다 행사하려고 했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은 해선 안 되라는 정한 결격 사유가 있는데 예. 그 입법권자들이 정해놓은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침범하려고 한 게 하나가 있고 사법부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선생님을 하면 안 된다, 교직에 서면 안 된다라고 판결 내렸는데 예. 마치 본인이 사명권을 행사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임용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엄청 많죠. 예, 심지어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령이 안 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은 둘째치고 이렇게 본인하고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다 그래서 공적 가치 실현이라는 그러한 특별 요건을 만들어서 채용을 해서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처벌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한 반의 학생 수가 서울 시내의 경우에도 15명, 뭐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좀 많은 과밀학급이라고 해봤자 25명 정도고 또 서울 시내에도 10명도 안 되는 학교도 있고 폐교하는 학교도 많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교사들도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임용고시 합격을 해도 뭐 어떻게 금방금방 뭐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특혜 채용이 있었다.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유죄 확정 후에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유죄 확정 후에 뭐라고 했나요? 네, 조 교육감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40여 분 뒤 서울시 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혁신 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특혜 채용한 게 정의로운 가치였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법을 어기는 게 아니 그 해직 교사들을 다시 채용을 하려면 예. 그 교사님들이 다시 임용고시를 보면 돼요. 네. 임용고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결격 사유가 지나면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그렇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면 되는데 특별 채용이라는 이상한 요건을 만들어가지고 채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해직 교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한 결정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고 합니다. 후회가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제 이렇게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만든 사람은 이제 후회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10월에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초반부터 좌파 우파 모두 여론전이 뜨겁습니다. 광노현 전 교육감도 출마하겠다고 나섰죠. 네, 8월 29일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을 했고요. 예. 9월 9일 지금 현재 8시 지금 시각에 보면 예비 후보 등록자는 5명입니다. 네, 예. 홍재남, 안양옥, 광노현, 윤호상, 조전혁 5명이고 9월 26일 날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는데 이게 지금 판이 엄청 커졌어요. 예. 이게 지금 교육감 선거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언제부턴가 보수 측 인사 단일화, 진보 측 인사 단일화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양상인데 거의 유사 정당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보면 거의 유사 정당이고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라는 그러한 단체가 네. 우리가 진보 교육감을 한 명을 추천하겠다라고 해서 8명의 진보 측 사람들을 가지고 경선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해가지고 선출을 하겠다고 지금 선포를 했고요. 바른교육국민연합도 우리는 보수 측 단일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해서 5명의 지금 보수 측 후보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단일화를 하겠다 해서 결국 진보 1명, 보수 1명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단일화가 안 됐던 뭐 박선영, 조전혁 전 의원들 같은 경우에 단일화가 안 돼서 교육감 후보로 보수 측은 단일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구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광노현 후보가 일찍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보수 측은 단일화가 안 됐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오히려 그때 득표는 보수 측이 더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표가 분산이 돼가지고 당시에 조희연 전 교육감이 당선이 됐었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전직이었고 제가 이름이 가물가물하네요. 근데 광노현 전 교육감이 그렇습니다. 지난 5일에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번 선거는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다. 윤석열 정권 3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3중 탄핵에 대해서는 교육정책 탄핵, 정치검찰 탄핵, 그리고 더 큰 탄핵이다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3대 탄핵을 시사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 선거랑 검찰 대통령 탄핵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아예 상관이 없죠. 저도 이분한테 묻고 싶어요. 제가 기자회견장에 있었으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고 싶은데 이분이 스탠스를 저는 전혀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무리 진보 교육감 후보라고 하더라도 진보 교육과 관련된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학생 인권 조례를 최초로 만든 사람인데 내가 학생 인권 조례를 아직 과업을 완수 못했다라고 하던가 혹은 아니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봐서 학생 인권 조례에 비해서 교권이 너무 약화됐으니 교권 강화 조례로 만들겠다 뭐 이런 교육적인 주제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만 하냐 지금 약간 양상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강원도로 예를 들자면 강원도 교육감 선거는 교직 출신들만 당선이 됩니다. 후보들 자체가 교직 출신이 아닌 사람이 정치인이 오면 약간 시민들 시각하고 우리 정치권판에서 야 교사 출신 아닌데 가능하겠어? 이게 시선이에요. 지역 선거는 약간 그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근데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어느 순간부터 정치인들이 막 들어가요. 이 광노현 이분도 어떤 분이냐? 이분이 교육감은 했지만 교육감 이전에는 교육과 관련된 이력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무슨 뭐 시민운동, 뭐 인권운동 이런 것만 하다가 약간 정치적으로 치자면 총선이나 지선에 나갈 정도로 가실 분이었는데 어쩌다가 교육감 선거에 나와서 마치 교육 전문가처럼 보여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실상은 2010년에 교육감 당선돼서 2년 있다가 이제 실형 선고 받고 복역되신 이제 그런 분인데 이게 다른 분들도 사실 몇 면을 보면 그 아까 진보 8명, 보수 5명 후보들 중에 교육적인 이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육 관련된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고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근데 광노현 전 교육감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했던 인물인데요. 이게 어떤 사건으로 또 실형 선고를 받았는지 이것도 좀 많은 물론 이제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서울 아닌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서울에 살고 계시고 또 우리나라 교육이 또 서울을 따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꼭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그 2010년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쪽과 진보 쪽이 각각 단일화를 하는데 본인이 진보 후보로서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의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당시 서울대 교수에게 단일화를 목적으로 2억을 건넨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당선되고 나서 1년 만에 수사가 빠르게 진행돼서 결국 1심, 2심, 3심이 다 임기 2년 안에 확정이 됐고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까지 복역을 한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범죄냐면 네. 저희가 선거 사건 많이 하잖아요. 네. 뭐 허위 사실 유포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선거 자질구레한 선거 원칙을 어긋난 건 많은데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상대 후보에게 돈을 준 사건은 전국에서 손을 꼽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돈과 관련된 사건 손을 네. 꼽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한 거예요. 사실 돈 액수나 뭐 돈 관련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액수가 적고 기타 등등 하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재판부가 1년의 실형을 때렸다는 거는 예. 상당히 중범죄라는 것입니다. 네. 1년을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실형을 1년 정도면은 실형을 때리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예, 맞습니다. 집행유예를 많이 집행유예를 하는데 많이 합니다. 이 실형을 때렸다는 거는 진짜 이건 범행의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재판부도 국가의 100년 대계를 담당하는 교육감이 자리 보존을 위해서 2억 원을 제공한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었는데 이분이 다시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광노현 전 교육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 양심의 법정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심의 법정, 양심의 법정 자주 등장하잖아요. 사실 양심의 법정에서 당당하고 떳떳합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는데 변호사님 혹시 양심의 법정이 어디인 줄 아세요? 뭐 이런 피고인들, 이런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네. 변호를 하다 보면 범죄자들이 예. 자기 다 사정이 있었다. 저는 잘못한 게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또 피해자가 발생했잖아요. 이게 네. 다 핑계를 대는 건데 저는 가끔 이럴 때마다 우리나라에 이제 태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 한 대씩 이런 말 할 때마다 한 대씩 태형을 맞아야지. 마이클 타이슨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누구나 계획은 있다. 나한테 처맞기 전에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양심의 법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양심이 없는 거죠. 네. 물론 우리나라는 양심의 자유로운 발언권이라는 게 이제 헌법에서 보장됐기 때문에 본인 양심은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아니 근데 어떻게 감히 본인이 선거를 위해서 돈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명명백백히 사실로 드러났고 증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법정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 뭐 역사 앞에선 죄가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지는 좀 뇌구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양심의 법정 이거 저도 평소부터 좀 궁금한 게 많았어요. 네. 예전에 한명숙 전 총리도 네. 징역 2년 확정된 후에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이렇게 네. 본인을 판결을 하셨어요. 네. 역사와 양심의 법정으로 끌고 가셔서 그리고 당시에 문재인 당시 의원이었죠. 문재인 의원도 한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 본인들만 이렇게 성역을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가령 음주운전 사건이나 네. 각종 뭐 성범죄 사건이나 그분들 다 뭐 심신미약, 심신상실 다 주장해요. 네. 술 먹어서 어쩔 수 없었다.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뭐 본인은 뭐 소아성애자다. 근데 이게 다 본인들 생각에서는 양심의 법정인 거죠. 나는 나의 뇌구조가 호르몬상 어쩔 수 없었다. 네. 근데 이분들도 그러면 호르몬상 뇌구조가 나는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DNA를 타고났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면 그 정도라면 제가 좀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너무 변호사- 비호가 너무 셌나요? 변호사님 아침에 아주 센스가 아주 네. 달리시네요. 아주 태형 얘기에 호르몬 얘기. 예, 그런데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또 분노를 갖고 계시다.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형을 확정을 받았는데 이번 선거에 또 어떻게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복권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예,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에 신년 특별 사면으로 복권이 됐어요. 신년 특별 예, 사면. 이분이 이게 아니었어도 사실 이번에 선거 출마는 가능했습니다. 예. 만약에 복권이 안 됐으면 2023년 3월까지는 출마를 못했고 그 이후 선거는 가능했기 때문에 선거 출마는 가능했는데 어쨌든 복권은 됐고 이거는 권리만 그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복권된 건이지 아직 본인이 처리해야 되는 선거 비용 보전 같은 거는 남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35억 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직 다 내지 않았다. 35억 원 중에 뭐 4억 원, 5억 원 정도만 냈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35억 중에 4억 원, 5억 원만을 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로 그런 사람들 있어요. 사기꾼들 중에 우리가
사기를 예를 들어서 1억을 사기를 치면 1억을 이자랑 원금을 하나도 안 갚잖아요. 네. 그러면 사기죄가 인정이 되는데 좀 애매하게 갚잖아요. 네. 한 4천만 원 갚던가. 네. 이러면 사기죄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원래 갚으려고 했는데 네. 갚을 계획을 다 갚고 돈을 껐는데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져서 못 갚았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나는 그 사기칠 의사가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 이런 주장으로 빠져나간 분들이 많은데 약간 그런 양상이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선거 비용은 35억 중에 4, 5억은 최선을 다해서 갚았다. 나머지는 어쩌라는 거냐? 내가 돈이 없는데 예. 지금 약간 배째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재산 공개했을 때 재산이 있는 걸로 나오면 아 이거 배신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 재산은 없는 걸로 나올 거야 아마. 근데 그렇죠. 본인 친인척들 재산이 엄청 있는 걸로 나오겠죠. 본인 뭐 처가든 와이프든 자녀들 재산이 있는 걸로 나오면 독립생계를 유지함으로 고지 거부한다.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인지를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이 아마 선거가 굉장히 혼탁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정책 선거가 되지 않고 시작하자마자 너는 왜 돈을 안 갚으냐, 너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부터 선거가 진행되면서 그 시작부터 끝까지 선거가 그렇게 진행될 수가 있는 좀 안타까움이 있죠. 네, 여러분의 세금이 이렇게 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선거 비용을 죄송합니다. 반납하지 않아도 출마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이게 서울시 교육감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도의원까지 확장돼 보면 이런 네.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많이 있어요? 군의원, 도의원까지 가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심지어 이 광노현 교육감처럼 다음 선거에 또 나온 분들도 있어요. 안 갖고 나서 물론 단위가 작죠. 서울시 교육감은 뭐 35억인데 거기는 군의원, 시의원 내려가면 한 2억, 3억 정도인데 그런데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고 이게 만약에 민간 사채업자한테 이렇게 돈을 안 빌려 네. 많이 안 갚는다. 그러면 뭐 선거 나가려고 후원금 모으자마자 사채업자들이 달려들고 뭐 유세차나 현수막 비용 지불하려고 할 때 사채업자들이 다 가압류 걸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국가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인력도 부족하고 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징을 지금 현재 뭐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또 약간 그런 추징할 수 있는 기술이랄까 이 스킬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사채업자들이야 그런 일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주 마른 오징어에 물이 나오듯이 짭니다. 근데 선관위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아직까지는 출마를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네. 추징은 외주로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이번 선거 보궐선거에서 뭐 한 560억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렇게 또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 560억이면 참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서울의 서부선 하나 연결 못하는 게 그 50억 때문에 연결 못하는 네. 건데 그것도 그렇고 참 이런 세상입니다. 여튼간에 근데 35억 원을 2012년에 이제 반납하라고 판결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30억 정도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 지연 이자도 붙는 거 아니에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예. 붙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경우에도 좀 이자가 붙을 것이라 보여지고 이자는 보통 민법에 이자 없는 채권이 아닌 이상 예. 연 5%로 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연 5%? 그러니까 혹은 아니면 이자 제한법상 본인이 개인적으로 뭐 7%, 8%, 10%까지는 늘릴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 5%이고 네. 35억 원의 연 5%라고 치면 약 뭐 1억 7천만 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예. 12년이 지났으니 현재 15억이 쌓였다고 보여지고요. 국민이니까, 예, 그렇다 보여지고 근데 본인이 4, 5억을 갚았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돈을 껐을 때 돈을 갚을 때는 변제 충당이라 그래서 네. 원금부터 까는 게 아니에요. 어. 비용부터 까고 비용 다 까고 남은 이자 까고 이자 다 까고 남은 원금을 까는 거예요. 이 비용이란 건 뭐냐면 뭐 추심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다 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자를 까는 건데 이분이 4, 5억을 뭐 한 번에 갚았는지 혹은 나눠가지고 계속 갚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변제 충당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한다면 거의 뭐 이자만 지금 까인 거고 원금은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이자만 해도 한 1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 5억 정도밖에 갚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자, 원금 다 남아 있다 대부분이.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히 명명백백히 책임을 좀 물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희연 전 교육감도 이번에 또 유죄가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럼 조희연 전 교육감도 선거 비용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직선거법상 예. 본인이 그 법을 위반해서 선거가 무효가 되면 보존 비용이 반환되는데 아까 우리가 방송 초반에 조희연 교육감이 걸린 사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채용 비리를 저지른 거예요, 공무원이.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의 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당한 행사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번 걸린 거고요. 본인이 말씀드린 부교육감이나 국장이나 과장들이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를 행사한 직권남용죄에 걸린 것인데 이건 공직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반납을 안 해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뭐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러는데 족쇄가 크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형 선고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피선거권은 박탈이 됐는데 교육감 한 10년 넘게 했고 광노현 교육감하고는 사정이 달라요. 광노현 교육감은 교육감 2년 했고 이분은 10년 정도로 하다가 지금 2.5 선한 거 아니에요? 예, 2.5 선언가 그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하기 때문에 또 역할을 할 것이고요. 나경원 의원이 우리 지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광노현 방지법을 지금 발의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선거비용 보전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마를 제한하자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뭔지 좀 명확하게 질문을 좀 하고 싶고 선거 이런 법을 만들 때 단순히 피선거 거만 제한하고 출마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선거 비용 보전 환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장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선관위 안에 뭐 전담부서를 만들던가 뭐 혹은 뭐 가족들까지 채무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던가. 우리 일반 국민이 벌금을 안 내면 노역장이 유치가 됩니다. 그렇죠. 노역장 갑니다. 그 대기업 재벌들도 과태료나 벌금이 많이 나왔을 때 안 내면 노역장 유치가 돼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약간 기준이 달라요. 일반 국민들은 10만 원당 뭐 1일 환산 이래가지고 벌금 500만 원을 안 내면 50일 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재벌가가 50억의 벌금을 묻잖아요. 그때는 1억 원당 1일 환산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50일 들어가 있는데 35억이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당 1일 환산 이러면 한 350일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선거 비용 보전이 안 됐을 때는 노역장 유치라도 할 수 있게 법이 좀 개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른바 진보 교육감을 거치면서 학생 인권 조례 그 밖에 뭐 자율형 사립고나 뭐 외고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요. 혁신학교도 확대하고 정책도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조희연 그 교육감이라는 분이 일단은 그러니까 그 약간 두 가지 관점이에요. 광노현 교육감은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다는 사람이고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좀 앞장서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뒷분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조희연 교육감이라는 분은 자사고 폐지하자, 특목고 폐지하자 했는데 본인 자녀들을 다 외고에 보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로남불이라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내로남불이 맞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인정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양반제도 폐지는 양반이 주장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전혀 약간 그 국민 감정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했고 사다리 걷어차기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자사고를 8개를 폐지하려고 막 강력하게 수를 두다 보니까 자사고가 폐지 결정을 이분이 내렸고 자사고에서 소송을 겁니다. 그 소송에서 자사고가 승소했어요. 그 이유는 조희용 교육감의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국가공무원법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채용비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행정적으로 엄청나게 무시를 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행정가였던 거예요. 입법권과 사법권을 자기가 넘나들면서 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소송에서 자사고가 다 이겨서 자사고 8개는 지금 현재 유지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마 임기를 앞둔 그러한 선출직들은 자기의 과업을 완수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아마 이번에 날아가지 않았으면 2년 안에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거라 보여지고요. 광노현 교육감이 만든 학생 인권조례 제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좀 가관입니다. 정말 그 학생 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의무가 없어요. 그냥 권리만 나열돼 있는 거야. 너희들에 대해서 우리가 못 건드는 학생들의 권리만. 학생들의 의무라 해서 수업에 대한 충실하게 뭐 이수할 의무, 선생님의 말을 잘 들을 의무 이런 의무는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학생 인권조례가 왜곡되면서 학생이 선생님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왜곡되면서 교권이 굉장히 침해되면서 요즘 교권보호가 작년부터 서희철 사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잖아요. 제 친척 동생이 중학교 선생님인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애들이 수업 시간에 애들이 엎드려 자고 있어도 깨우지도 못하고 뭐 애들이 서서 돌아다니잖아요. 야, 벽 보고 서 있어 이런 것도 못합니다. 나가 있어 손 들고 서 있어 이런 거 전혀 못해요. 애들이 수업 시간에 만세 불러도
그냥 그러니 선생님은 조용히 벌점만 매길 뿐입니다. 아무 말도 못해. 이런 상황인데 제 교권보호위원회를 가다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욕설을 하거나 뭐 폭행을 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하던가 실제로 폭행까지 있고 네. 이러한 상황에 오는데 딱 오면 학생들이 의기양양 당당해요. 아니 뭐 나는 학생이고 당신 선생이고 학생 인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고 학생의 학부모들도 우리 애가 뭘 잘못했어요 선생이 오죽했으면 우리 애가 그랬을까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는 가면 학교 교감 선생님, 학교 학생부장, 학교 어머니 회장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가요. 네. 나머지 3분이 학교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말을 잘 못해요. 그 학생과 학부모니까 민원인이니까 그럼 제가 다 조용히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건네죠. 학생 나가 있어. 부모님께 말합니다. 부모님 이게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위원회가 열린 거지 저렇게 행동하면 지금 형법 몇 조에 위반돼서 징역 얼마 벌금 얼마 바로 빨간 줄 갈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만약에 고소를 한다, 네. 형사사건 바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때 아차하더라고요. 이거 졸업하고 나서 똑같이 행동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학부모가 아차해서 애 들어오라 그런 다음에 애를 또 혼냅니다. 네. 선생님께 사과드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양상이 많이 진행되는데 네. 이거 정말 학생 인권 조례의 그 광노현 교육감이 다시 돌아오는 거야 뭐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학생 인권 조례를 강화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네. 보강을 해야 됩니다. 보강이라는 거는 학생의 권리를 줄 거면 의무까지 주는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서울시의회에서 그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 이걸 네.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통과가 되기도 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물러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변호사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보셨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 학생 관련 소송이나 징계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최근에 특히 저는 느끼는 게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이들이 머리가 막 엄청 길고 화장하고 다니고 막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야, 이게 학생이 공부를 할 때 해야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도 저도 또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만화만 보고 그런 네. 생각을 해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잠깐 뭐 뒷길로 좀 샜고요. 네.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또 국민 세금이 또 쓰일 전망인데 이거 얼마쯤 쓰인다고 합니까? 일단은 그 선거에 개표소를 설치하고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인력을 뭐 공무원들 월급을 나가고 인력을 보충하고 이런 거에 약 60억 원 정도가 쓰여질 거라 보여져요. 아이고야. 그리고 후보자에게 지급할 선거 보전금이 약 1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난 선거에서도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박선영, 조전혁 후보가 쓴 선거 비용이 약 90억 1,3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아이고야, 예. 이분이 두 분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수 후보였는데 두 분의 표를 합치면 진보 당시 조희연 교육감 후보보다 표가 많아요. 근데 두 사람 다 15%를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각각 보존해줘야 돼서 그 비용이 90억 이상이 됐다라는 것이고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가 아니면 말씀하셨다시피 다리를 하나 놓던가 철도를 하나 놓던가 혹은 뭐 국민들에게 뭐 복지를 위한 그 다른 예산을 개편하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히 큰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 말씀드리고 이번에 또 네. 비용이 들어갈 거다. 그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선거판이 완전히 그 정치판으로 변질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비용이 보전받으니까 이게 교육감 선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에는 교직 출신들이 많이 가는데 네. 서울은 선거를 해본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네. 야 이거나 15%만 넘으면 돼. 그 파이가 100인데 한 명 나오면 15% 넘지 않겠습니까? 예. 두 명 나와도 15%를 넘을 수가 있어요. 야 내가 그 4명 안에만 들어가면 15%가 넘을 수가 있어라는 생각에 나오는 것이고 선거라는 게 일단은 돈을 뭐 본인이 캐시를 만듭니다. 네. 뭐 펀드를 만들던 누구한테 빌려오던 캐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선거 들어가는 디자인값, 현수막값, 뭐 유세차값, 뭐 혹은 인력값 다 돌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사업을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선거비용 보전을 받으면 이게 장사로 치면 남는 장사예요. 네. 엄밀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여기에 기웃기웃거리고 이게 하나의 정치인들의 먹거리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인데 교육감 선거는 좀 사전에 이게 좀 애매합니다. 피선거권이라는 게 누구나 공무담임권이 있어서 헌법이 네.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상
출마를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인들 판으로 변질되게 놔둬도 되나 좀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려가 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남는 장사예요. 네. 나와가지고 15%면은 보존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 이름을 서울 시내에 다 알리고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그러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도 본인이 앞으로 인생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남는 장사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권처럼 정치판처럼 변질이 됐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률상 교육감은 정당 지원을 또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러닝메이트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네. 나오는데 예. 지금 그 엄밀히 말하면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없는 무정당 선거입니다. 정당 공천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데 뭐 진보 보수라는 그런 색깔을 나눠놓고 암암리에 뭐 각자가 알아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양성화시키는 방법, 즉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이 런닝메이트,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교육감이 런닝메이트 이렇게 하자라는 의견이 굉장히 좀 대두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도 있게 그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빠르면 다음 지방선거부터 다음 지방선거는 이제 2년 남았거든요. 그렇죠. 다음 지방선거서부터 이 제도가 운용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다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전국에 있는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야 보궐선거잖아요. 예. 전국에 있는 다른 17개 시도의 교육감 분들 후보분들은 정당에 기웃거리고 있어요. 입당 원서를 지금 쓰기 직전이에요. 이 제도가 시작되자마자 그리고 아니 발빠른 분들은 입당한 사람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한 분 계시고 있는 건 그래서 입당을 미리 해놔서 이미 지난번 총선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왜 등록했어요 물어보니까 아니 교육감 선거를 나왔던 분인데 왜 입당해서 예비 후보 등록했냐 물어보니까 다음 교육감 선거에 런닝메이트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미 그 정당 활동을 하려고 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양성화를 하면 낫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양성화를 했을 때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요. 캡이 있어야 돼요. 무슨 캡이냐 교육감이 한 정당에 몸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 정책을 쏠리지 않게 이런 캡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의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겠지만 지방선거의 특성상 의회도 싹 다 넘어가거든요. 그 의회도 싹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냥 한쪽 바람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좀 그 교육 100년 지계의 교육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지는 좀 제도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뭐 과거처럼 그냥 임명하는 방식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냥 간선제로 하는 건 또 어떠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이렇게를 엉망으로 진행이 될 거면 차라리 돈이라도 아끼자 그런 생각에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참 우리나라 교육이 정치판이 돼버렸습니다. 예, 교육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변호사님 모신 김에 정치 관련된 국회 관련된 이슈 한두 개만 좀 말씀을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랬고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 보자면 시점은 잘 잡은 거예요. 이 간 이유가 포인트를 이때 잡은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추석 전에 방문해야 된다. 추석 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 결심 공판 구형 전에 방문을 해야 된다. 구형 후에 방문을 하면 약간 없어 보여요. 도움 요청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본인이 도와주겠다 간 건데. 세 번째가 김경수 입국 전에 방문해야 된다. 김경수가 입국한 후에 방문하면 좀 애매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맞는 시점이 딱 어제, 그러니까 이번 주였던 거예요. 지난주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한 시점은 그 약간 기가 막히게 좀 잡은 거라 보여지고요. 저는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오라고 요청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수사받는 거에 대해서 피의자로까지 명시가 됐는데 윤건영 의원을 필두로 해서 옛날에 보좌진 생활을 했던 윤건영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막 돕고 있는데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돕는 걸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와달라. 내가 가는 거는 모양새가 너무 이상하고 안 좋고 한번 와달라. 그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도 아까 말한 그 시기에 딱 맞춰서 가지고 가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뭐 약간 양 진영 측에서 딜을 했을 수가 있어요. 뭐 무슨 딜이냐? 아니 우리가 그 주포를 쏴주겠다. 내가 강력하게 발언을 해주겠다. 정치 탄압이라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내가 금정구 보궐선거에 한번 왔다 갔다 거리겠다. 혹은 발언이라도 해주겠다. 왜냐면 금정구 보궐선거에 지금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약간 가벼운 얘기가 충분히 오갈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독일에 있는 김경수 그 전 지사께서 이제 생각이 많아지겠죠. 들어갈 시점을 놓쳤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가서 먼저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약간 정치적인
해법이 다양한 것이고요. 정치적은 정치적이고 법적은 법적입니다. 본인들이 법적으로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지금 이 사진이 두 분이 찍힌 투샷 사진이 아마 내년 초쯤에는 좀 약간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제 재판을 받고 뭐 항소심 가고 뭐 이러한 과정에서 예. 투샷이 계속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형사 재판이라는 게 근데 한 분은 전주지검이니까 전주지원이니까 그 같은 재판 그 지원에서 법원에서 투샷 잡힐 일은 없겠네요. 왜냐면 형사 재판이라는 게 그거 전주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끌고 온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예, 큰 사건이라. 예. 그러면 투샷이 잡힐 수 있는 게 형사 재판이라는 게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재판부가 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고 이게 선거법이라 그러면 선거법 재판부가 따로 있어요. 네. 또 뭐 이렇게 강력범죄면 강력범죄 재판부가 따로 있어서 같은 재판부에 걸리면 요일이 겹칠 수도 있다는 거. 한 사람은 오전, 한 사람은 오후 뭐 이럴 수도 있어서 이 투샷이 아름답진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네. 되면. 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나나 가족들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뭐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뭐 본인하고 가족이 감당할 일이라는 거는 뭐 그 잘못을 인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당이 그동안 안 도와주고 있는 모양새였어요. 네. 지금 전복적으로 막 예를 들어서 막 옛날 같았으면 울고불고 뭐 강력하게 질의하고 이러는데 지금 민주당의 스탠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지만 문재인 전 정권을 위한 옹호를 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 이재명 대표가 다 앉혔던 그러한 그렇죠, 예. 그러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이 진영이 달라요. 비명 행사. 예, 네. 비명이다. 그런데 지금 당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 많이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또 애둘러서 한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내가 잘못한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지만 당에서 정치적으로 좀 많이 공격을 해달라라고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죠. 이거를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걸 밀실에서 두 분이 있을 때 좀 많이 도와줘. 당에 고마워. 이재명 대표에게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네. 이거를 언론에다가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 이거는 지령입니다. 지령. 어. 날 좀 더 도와라. 내가 고맙게 생각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문다희 분석을 하고 씨가 계신다. 그 적었던 SNS에 적었던 뭐 네. 겸손은 힘들다 이것도 일부에서는 뭐 지령처럼 뭐 도와달라 방송에서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석된다고도 운명 했잖아요. 공동체다 이런 게 다 저는 약간 지령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예, 그 마지막 질문으로요.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위반 사건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에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이 발언에 대해서 여전히 몰랐다 이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의 재판에서는요.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기억들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하위 직원과 채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을 안 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진술에 대해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하위 직원과 채통 하위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을 안 한다. 이거 완전 너무한데요. 권위의식 선민사상이고요. 나를 위해 너희들이 희생해도 나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너희들은 예. 알아서 희생을 해라. 뭐 이런 내구조인 것 같은데 아니 본인 성남시장 할 때 맨홀 뚜껑만 이상하게 덮여 있어도 그 사진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면서 뭐 당담 뭐 구급 직원을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SNS로 직원들하고 직접 지시를 내리면서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하위 직원하고 얘기를 안 나눈다는 게 좀 옹졸한 변명인 거죠. 네. 네. 법정에서 내 피고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그래요. 조용하세요. 그렇죠. 그 옆에 변호사가 말려야 됩니다. 네. 예, 판사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말은 말려야 됩니다. 네. 예, 사실 그 재판 가면은 가능하면은 그 피고인은 얘기 안 하고 그렇죠. 예. 조용히 세상 불쌍한 표정 짓고 있어야 되는데 네. 예, 지금 뭐 그냥 그렇게 가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유경험자의 좋은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변론을 이제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연다고 하는데 이 정도 사건이면 구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실무적으로 네. 구형은 수사 검사가 미리 정해놓습니다. 거기에 써놔요. 구형 얼마를.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공판 검사가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을 써놨는데 공판 과정에서 뭐 합의를 하던가 피해가 회복이 되면 징역 6개월도 이제 구형이 가능한 거예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는 사실 실형 구형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벌금형이 나와요. 벌금형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실형성이 있기 때문에 벌금 300에서 500만 원 사이 구형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는 약간 사람의 목숨이 사람이 안타깝게 사망한 그러한 관련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사망한 사람의 아들이 법정에 나와서 우리 아빠는 피고인 이재명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통화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어요. 네. 이게 구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벌금형이 구형 나올 것이다. 벌금형 많으면 500 정도 구형이 나올 거라 저는 보여지고요. 500만 원. 예, 많으면 뭐 1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실형이 구형이 나왔다는 것은 그거는 판사님이 보기에 이 아들의 증언이 영향이 미쳤을 것이다. 사망한 사람의 아들의 증언이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선거법으로 만약에 100만 원 이상 나오게 되면은 그 당비 430억인가요? 그 예. 선거 비용? 예,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해내야 됩니다. 예. 토해내고 그거를 이재명 대표나 당 둘 중에 한 명이 토해내기 때문에 서로의 책임 분분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 건물 팔면은 그건 충분히 뭐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뭐 아.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건물 가격이 많이 또 올랐다. 그 근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건물을 팔면서까지 이재명 대표를 살릴 것이냐? 어차피 약간 그 학교 들어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다른 건물 들어가실 것 같은데. 예.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일단 하위 직원과 채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을 안 한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변호인으로서 아주 아찔한 발언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고 구형량에 대해서는 뭐 벌금형 한 네.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강대규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아이들의 교육이 달린 그 백년대계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네. 백년대계인데 이런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이렇게 또 치러지게 된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 다음에 이게 완전 정치판이 돼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